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장누수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내용이 되게 길어요. 이걸 자르고 싶어도 어디에서 자를 수가 없어서 다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강의는 되게 길 것 같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전문용어로 리키 것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리키는 샌다는 얘기니까 겉은 장이고요. 이제 장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질환들의 시작은 장에서부터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이 장에 대해서 앞에 강의를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은, 장관 내에 있는 세포가 여기 휴먼셀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체세포를 이루고 있는 체세포에 비해서 여기 자료는 한 3배가 많은 것처럼 돼 있죠. 어떤 자료는 한 10배 정도, 세포의 숫자만 해도 10배가 많고요. 유전자 숫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따지면 여기는 1.4kg인데 어떤 논문은 1.2kg에서 1.5kg까지 돼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게 세균인데, 이 세균이 군집을 이루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세균 숲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이 세균 숲을 이루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의 원인이 벌써 태어날 때죠. 자연분만 하시면은 엄마의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산도 내에 있는 좋은 균을 받고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요즘들은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좋은 균을 넣어주는 기회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장내 세균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먹이셔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가 먹는 다이어트,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장관 내 세포를 이루게 하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만성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리키것 프로그레션이라 해서 이제 리키것이 생기는 기전을 간략하게 가게마틱하게 이제 그려줬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뭐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있고, 톡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잔류성 유기화학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분해된 여러 가지 파티클들도 있고, 우리가 먹는 약도 있고, 장관 내에 있는 세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장관 내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쫙 막아야 됩니다. 이 타이트 정션이 딱 막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이 타이트 정션이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리키것 장누수입니다.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이 안으로 몰려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푸드 인톨러런스가 생기고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리키것 신드롬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 보시면은 뇌는 우울하거나 또는 되게 과민하거나, 그리고 ADHD, 소아 같은 경우에는 과행동 장애를 보이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리키것하고 관련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피부에는 여드름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건선, 이런 환자들도 당연히 리키것하고 관련이 많고요. 갑상선의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라고 얘기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런 것들도 리키것하고 연관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은 뭐 변비나 설사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당연할 거고요. 그 아드레날 퍼티그조차도 리키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가면역 질환의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도 역시 리키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기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벌레같이 생긴 이게 지금 글루텐 안에 있는 한 인다이제스티브 플래그먼트인데, 이게 글리아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붙어서 장세포에 시그널을 주게 되면 장관 내에서의 핵에서 조눌린을 합성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 조눌린이 바깥에 나가서 리셉터에 달라붙게 되면은 타이트 정신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가 그 장관 세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조눌린이. 그래서 이 벌어진 틈을 타고서 이 장관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세균과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과 음식물 찌꺼기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파티클들이 몸 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결국에는 장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눌린이 리키것 신드롬의 메인 원인이다라는 이제 보고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게 장관, 이쪽이 장관 세포고요. 이게 이제 똥이 지나가는 이제 장관 내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세균도 있고 소화되지 않은 파티클들도 있겠죠. 이 안에 이제 이게 여기도 지금 글리아딘이 적혀져 있죠. 글리아딘이 장관 세포에 달라붙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와서 세포 내에 있는 핵에서 조눌린을 만들고요. 이 조눌린이 바깥으로 나가서 리셉터에 달라붙게 되면은 이 타이트 정션을 벌어지게 만들고요. 이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만 영향을 주느냐? 그게 아니고 얘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조눌린이 BBB죠. 브러드 브레인 베리어. 뇌에는 안 좋은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딱 막아주는 어떤 보호막이 있는데요. 그 보호막조차도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렇다면은 이 조눌린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느냐?
재밌는 논문인데요. 글리아딘의 양에 따라서 0.01부터 시작해서 0.1, 1.0까지 거의 10배, 10배니까 글리아딘의 양이 100배가 늘어날 때 조눌린이 양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표시인데, 결국에는 소량에서는 조눌린이 만들어진 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어느 정도 돼야지 갑자기 많이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소량 드실 때는 그렇게까지 조눌린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과량 드셨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T1D는 타입 1 다이아베티스라 해서 이제 제1형 당뇨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1형 당뇨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1형 당뇨가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조눌린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 조눌린이 정상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스티나 퍼미어빌리티라는 거는 장관 내 투과도인데, 당연히 조눌린이 많다 보니까 장관 투과도가 높죠. 당연히 벌어져 있으니까 잘 들어오겠죠. 이것도 재밌는 논문인데, 이 환자는 셀리악 환자예요. 셀리악이 뭐냐면은 미국에 흔한, 우리나라에 좀 드물지만 장관의 어떤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질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장누수증의 이제 뭐 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3년인가 꾸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중 조눌린 양이 이만큼 높다라는 거고요. 컨트롤 그룹은 맨날 빵 먹고 글루텐 먹는데도 불구하고 조눌린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했는데, 장누수증 있는 환자들한테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테스티널 베리어 인테그리티라 해서 장관 내벽에서 이걸 단단하게 막아주는 그 힘이 부족하죠. 여기는 컨트롤 그룹 맨날 빵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는데 비해서 이 환자는 잡아주는 힘 자체, 인테그리티가 되게 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글루텐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이것도 역시 20년간을 봤는데, 셀리악 인시던스라 해서 이 노란색 바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누수증 환자들, 장관염을 유발하는 환자들의 유병률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증가하는 것과 함께 미래에다 사용한 글라이포세이트의 양이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한번 내가 보여드렸죠. 어티즘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라이포세이트 사용량과 일치한다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루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글루텐을 재배하는 과정, 밀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농약이 결국에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글라이포세이트 농약을 사용했던 양을 보니까 1992년부터 시작해서 기하급수로 계속 많이 쓰고 있어요. 더 많이 쓰고 있죠. 녹색은 소이빈, 콩이고요. 이 노란색은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중간에도 이제 휘트 밀가루가 들어가 있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모든 곡식에 지금 계속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 글라이포세이트의 가격보다 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 3분의 1 가격이면 글라이포세이트를 한 파운드를 살 수 있어요. 가격은 3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겠죠. 문제는 이게 제초제인데, 그러면 풀을 죽이기 위해서 쓰면은 적당히 쓰면 그만 써도 돼야 되는데 더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이 글라이포세이트 제초제의 저항력이 있는 위드의 그 잡초가 만들어지는 게 처음에는 없다가 갑자기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막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잡초도 이거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이제 죽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저항이 더 센 놈이 나오는 거고요. 노멀 웨이트는 정상 체중 환자인데, 정상 체중 사람들이 당뇨가 올 확률을, 이거는 이제 오즈 레시오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제 비율로 그냥 보시면 딱 좋아요.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이걸 기준점을 잡으세요. 정상 체중일 때에 당뇨가 생기는 확률, 이걸 기준점을 잡았을 때 몸무게가 증가하면 좀 더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뭐 바디웨이트가 증가하는 게 당뇨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건 맞지만,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팝스라고 PCB라는 팝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뭐 제초제, 살충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내 몸에 많이 폭로될수록 당뇨 유병률이 훨씬 높아져요. 오히려 비만, 오베시티보다 정상 체중에서의 PCB 양이 많을 때 유병률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비만인 사람이 이것까지 높으면 뭐 설명할 수가 없죠. 9배 이상이죠, 지금 당뇨 유병률이. 결국에는 당뇨라는 병 자체도 단순 비만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PCB라든지 이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의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밀가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살충제, 제초제 성분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같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은 점점 면역학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장누수증의 유병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된 밀은 될 수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생산된 밀은 최소한도의 농약과 최소한도의 어떤 그런 성분들을 제외를 하고 안 좋은 성분들을 제외하고 만든 그런 밀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하는 또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리키거 신드롬, 장 누수증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4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첫 번째, 최대한도로 안 좋은 거를 넣어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환자가 만약에 이제 밀가루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면 푸드 인토러런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음식들은 다 제한을 시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더 굿, 좋은 걸 넣어주셔야죠. 이제 안 좋은 거는 빼고 좋은 음식을 넣어주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고요. 리이노큘레이트, 이거는 이제 몸에 좋은 이런 장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유산균들을 넣어주라는 얘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장세포가 망가졌으니까 이 장세포를 재생시킬 때 필요한 영양소인 글루타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키것을 임프루브, 호전시키기 위한 어떤 다이어트 체인지가 뭐가 되느냐. 첫 번째, 1번, 여기서도 또 비타민 얘기 나오죠. 비타민 A하고 D 서플리먼트를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을 나중에 한번 다룰지 모르겠는데, 지용성 비타민도 A, E, K 이 성분만 또 모아져 있는 비타민을 찾다 보면 찾아지는데, 그런 것들도 집에다 꼭 구비해 놓으셨다가 매일은 안 드셔도 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여기도 넣어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이버를 좀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현미에 제일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현미를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현미를 꼭 드셔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내가 야채를 좀 더 먹어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식단에서 야채를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미에 들어있는 파이버를 많이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징크와 글루타민입니다. 이것도 서플리먼트로 따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이제 기능의학 치료하는 병원이라면은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이제 치료할 때 이런 성분들을 링거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void Fructose도 있죠. 오 원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과일인데 안타깝지만 과일도 리키것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사과는 하루에 반쪽 이상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리턴트를, 알고 있는 이리턴트를 이제 회피해라.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원인이 될 만한 모든 인자들을 다 제한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리키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그 많은 내용을 한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면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정리를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장누수증을 유발하는 게 우리 밀가루 음식 중에서 글루텐이 맞을 수 있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원인이 되는 조눌린을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첨가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원인을 유발하는,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살충제, 제초제들을 만들어내고 쓰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끊임없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다 분해된다는 보장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축적이 되겠죠. 땅에도 축적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또다시 내 몸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제초제, 살충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없던 질환들이 지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농약이라든지 살충제, 제초제들을 쓰지 않는 재배되어져 나온 것들을 슬기롭게 고르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걸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을 넣어줄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양을 좀 적게 넣어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고 치면은 저희 같은 기능의학자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빼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돌려서 장관 내에서 바깥으로 빨리 빼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또 치료를 통해서도 그걸 이제 도와드리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면은 최대한대로 빨리 빼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가능하면 잘 골라서 드셔야 되고요. 안 들어오는 게 좋겠죠, 내 몸에 안 좋은 거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라면 두 번째는 빨리 빼줘야 된다. 그래서 디톡스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들도 있을 수 있고 영양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빨리 배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안 좋은 거 넣어주면서 뺄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쌓이겠죠. 쌓이다 보니까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영향을 주니까 건강이라는 게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에 있는 이 원장님, 가능하면 밀가루라든지
우유, 계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식단에서 다 제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들어갔을 만한 모든 것들도 다 제외하시고, 그래서 장관내 면역이 정상화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알러지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문제들도 아마 호전될 것 같고요. 아마도 좋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이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런 음식조차도 제한시키고 싶어요. 그걸 제한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리키거 신드롬을 유발하는 음식들 다 제한하시고, 두 번째는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들 다 제한하시고, 그거 아니어도 먹을 거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식단 관리하면서 디톡스를 해주시면은 한 3에서 6개월 지나면 몸이 좀 바뀌지 않을까. 오늘 좀 긴 시간인데 많이 고생하셨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씩 더 리마인드해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